춘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폭설이 쏟아져 교통 혼잡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눈은 그치겠지만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전북대가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전국 처음으로 반려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휴학계 차단에 나섰는데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전남 해안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3월을 무색하게 하는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하거나 겉옷을 벗어 뒤집어 쓴 채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소양강 일대는 설국으로 변해 강가의 나무들은 마치 벚꽃 같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오후까지 눈이 쏟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관측 이래 가장 늦습니다. 과거 가장 늦은 서울 대설주의보는 2010년 3월 9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로 기록되었습니다. 최대 적설량을 보면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 45cm 이상, 서울 강북에는 11.9cm, 충청과 전라, 경상권에도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순간 초속 30m의 바람이 부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발 냉기가 몰고 온 요란한 날씨는 오래가지 못해 내일은 아침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 동안 8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폭설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한 눈발이 몰아치는 영동 고속도로. 미끄러진 화물차가 멈춰있던 승용차 옆면을 긁으며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사고를 피하려 핸들을 틀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은 휘청거리며 옆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시간당 1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고성 지역. 눈밭에 갇힌 차량은 빠져나오려 애써보지만 바퀴는 연신 헛돌기만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고성 거진항입니다. 하루 전 치워놓은 눈 위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제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가 눈무게를 못 이기고 가라앉지는 않을까 선원들은 틈나는 대로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도 연일 삽을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계속 쏟아지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치웠거든요. 다 치웠는데 오늘 또 이만큼 또 온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이 왔어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4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지 하루 만에 또 4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고성과 인제, 평창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9개 노선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 운행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렇게 때 아닌 한파 속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보성 남해안 고속도로에선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고 강원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유리가 깨져 있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목포 방향 차로가 모두 막히면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열고 반대 차로로 차량을 우회시켰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뒤엉켜 있었고요. 이제 승용차, 차 여러 대 한 30-40대 정도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어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방관들이 다 타가지고. 경찰은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실려있던 짐들이 쏟아지면서 도로 한쪽을 막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1터널에서 6.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해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강원 원주에서 충주 방향 7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에 시야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한 2대 정도 사고가 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레카랑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경남 함양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 부근에선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을 견인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0일과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오늘까지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볼 때 선고일은 2, 3일 전쯤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내일까지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 완성과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언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와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장외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당내 쌓이는 상황에서 내란 종식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조속한 선고 촉구가 헌재를 향한 도를 넘은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재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하는 지경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외환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해괴한 연좌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최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헌재가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파면이냐 아니냐 그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공정한 판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돌려보냈던 검찰이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 막혔는데 결국 4번째 시도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고심 끝에 심의위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또 2차례 영장을 반려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경호처 수뇌부들의 거부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경찰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을 이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핵심 군 간부 6명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직 해임된 간부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장성급 2명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대령 4명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의결로 해당 처분을 내렸고 내일자로 인사명령을 발령한 뒤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 분리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현재 방통위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걸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된 주제는 개헌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서 이를 맡게 된 배경과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당에 속한 최고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은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뒤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오래된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통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두 사람이 TK 지역을 찾은 걸 두고 핵심 지지층을 달래고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조기 대선과 연결짓는 시각인데 다른 여권 주자들도 저마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일 나란히 대학 강연에 나서고 안철수 의원 등 잠룡들도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만일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한 기류입니다.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신속재판 방침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침묵을 지키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에 꼭 오늘이 이제 3주째가 되는데 요즘 계속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뭐 볼 것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대0 인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월 7일 혹은 뭐 늦어도 3월 14일까지 뭐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시간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정말 뭐 6대2가 되든 8대0이 되든 쉽게 인용 뭐 된다는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오래 끌 뭐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 심판이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뭐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빨리 지금 문영배 그 권한대행이 이제 진행을 한 것인데 90일 조금 넘었죠. 네, 93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영민 의원이 마치 뭐 민주당이 뭐 헌법재판소를 뭐 부합 부리듯이 뭐 선고 빨리 해라, 뭐 지연하고 있다, 뭐 사무처장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처신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뭐 성복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뭐 그걸 넘어서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해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또 그만큼 야권에서는 이제 좀 압박한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되나 매일매일 이 이슈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도 초반에는 사실 중요한 판결인 만큼 빠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점점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기일 선고도 하지 않는 거는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추측컨대 완벽을 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결문을 쓸 때에 어느 하나라도 시비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계속해서 리딩하고 뭔가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평의 과정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8인 체제로 합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지금 워낙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났을 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로 가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기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판결문을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의 그런 탄핵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오늘 이제 심리를 한 박성재 장관에 대한 부분들도 선후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랑 같은 날 나올까요? 그런 예상들도 있던데요. 예, 여러 예측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한다. 동시에 한다 아니면은 대통령 이후에 한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기각으로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재 심판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판결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 헌법 체제에서 생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 절반, 2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지금 이제 불신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렇게 불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어떤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순서가 먼저 선입 선출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더 빨리 하는 게 확립된 어떤 순서에 대한 어떤 사법의 원칙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안도 있지만 이 그 권한쟁의로 인한 정족수의 그 가처분적 성격도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 끌 것도 아니고 단지 하루 만에 변론도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순서가 사실은 뭐 뒤죽박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거 아니라 개판이다 이런 식까지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순서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도 굉장히 늦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이라도 먼저 하는 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순서가 아닌가. 물론 우리 신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인사 조치들, 특히 이제 정계선, 조한창 이 재판관들의 어떤 임명의 효력 여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또 이제 다르겠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빨리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뭐 쟁점도 좀 비교적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도 마무리가 됐는데 같이 좀 늦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도 이 선고일이 안 나오면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나 일부에서 그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에서 풀려 나오면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거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그런 어떤 뭐 선전선동을 격화를 시킬 거다, 그런 어떤 뭐 우려 아닌 그런 어떤 우려를 표명했는데 지금 구속 취소 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무런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일부의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별도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지금 그 결정하기 전에 뭐 목소리를 낸다? 저는 그렇게 뭐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최후의 진술에서 하실 말씀을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사실 이거는 메시지 안에 승복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양측 모두의 갈등이 지금 너무나 강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민 갈등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정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워낙에 양극단으로 갈등이 심하고 광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서로에 대한 그런 비난과 그런 반목이 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승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이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지난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을 하고 또 뭐 혹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명태균 이슈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까지 정치적으로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구구의 지지에 힘을 얻어서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내비치면서 본인이 이제 형사재판을 하면서 내란죄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이나 상해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그런 팬덤과 여론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형을 감경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더 사실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승복 메시지에 대한 뭐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지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보면 뭐 헌재 재판관들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 분석해 봤을 때 기각 쪽 2분, 각하 쪽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시는 분들, 법률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각하했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게 이런 것이죠.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국회가 어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회를 할 때 어떤 동일성을 그 변경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새롭게 국회의 어떤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석서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관련된 판결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은혁
어떤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도 원래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문영배 권한대행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결국은 뭐 저는 일치가 됐습니다만은 세 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별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가적으로 낸 탄핵 소추 의견에 예를 들면 어떤 원전 문제라든지 서해 공무원 이슈라든지 또 지금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런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 추가 사유를 이제 붙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논의할 어떤 대상이 아니다고 이제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내란죄가 빠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들이 새롭게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또 기각이 돼서는 자연스럽게 또 그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홍장원, 각종건 전 사령관의 어떤 정언, 메모 이런 것들이 좀 조작 내지는 지금 현재 오염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각의 어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축척성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점점 이렇게 예상보다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그 야당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염려 없이 뭐 인용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다른 부분을 이제 좀 촘촘히 들여다보느라 아까 결정문을 좀 촘촘히 쓰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트집 잡으면서 각하다, 뭐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각하해야 되는 인사인가? 나의 정치적 상향은 이미 그렇게 규정지어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인용문을 쓰는 게 사실 인용문이 아니죠. 각하문을 쓰는 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날의 CCTV 뭐 아니면 현장 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회 침탈을 보셨고 포고령의 부적절 그리고 선관위 침탈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합리화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다시 복귀시킨다. 이게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 역사에서의 큰 과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절차적인 문제들 아니면 트집에 잡힐 수 있는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결문에다가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떤 것을 배제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는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반응인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8대 당인 인용이다 해서 아주 느긋하게 있고 방송에 나와서도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정답은 뭐냐면은 결정문을 좀 따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장 대표적인 또 그 헌법재판소 내에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또 도보 행진을 좀 하고 있고 완전히 최근에 달라진 그런 어떤 태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내에 이런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것을 저는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의 구속 취하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측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검찰이 이런 판단을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면서 예측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인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광장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그만큼 예의주시하면서 엄중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온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뭐 판결의 완벽성을 더 기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좀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사실 이제 26일 되면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 더 좀 헌재를 재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가 나오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이것은 탄핵 인용과 기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타임라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으로서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26일 이전에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치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루하루의 민생이 위기고 정말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1당으로서는 당연히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재판의 어려움들은 본인이 극복하면 선거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하고. 네. 저는 이게 물론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러나 또 또 새로운 어떤 측면을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많은 어떤 국민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전국이 돌아가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압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선 후보 1위 주자이자 민주당에서 사실상 유일한 후보인데 이분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또 당선 무효를 이제 받게 된다면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 어떤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이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의 재판관들도 저는 거기에 좀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기각 내지는 각하의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야기 좀 하신 거 들어보면서 이제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또 이제 내일까지 임명하라 뭐 최대행에게 최후 통첩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명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것이죠. 오늘만 해도 방송통신법에 대해서 사실 제2요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로 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 반사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라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관 임명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정무적으로 상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제는 개편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뭐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추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이라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헌재가 판결한 부분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꾸짖음을 같이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민주당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네, 가제는 개편이다. 네.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굳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조바심 때문에 이제 마 후보자를 계속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임명하라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변론 재개가 이루어져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간이 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동안은 충분히 이제 뭐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탄핵 인용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6명을 지금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설사 만약 그 지금 재판관이 좀 뭐 들어가서 좀 늦게 되더라도 지금 꼭 만약 재판관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만약 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거의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은 좀 압박 협박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뭐 애원하듯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별 카드가 없는 거죠. 전에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임명 안 한다고 해서 막 탄핵을 했는데, 지금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또 탄핵을 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자를 수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한 지점이 또 이 시간을 자꾸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임명해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그러면 뭔가 넥스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또 왜 그렇겠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는 정정해야 되는 게,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마은혁 임명해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임명을 하더라도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했던 것이고요. 지금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다시 한번 오늘 화두가 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임명할 건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이냐에 대한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데드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는 방식은 사실은 저도 통하지 않는 지금 정치에 상당한 그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적인 방식으로 일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뭔지에 대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께 짧게 이것만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 2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당내에서, 그리고 내일 그것과 관련해서 의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의총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많이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이런 탄핵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할 수 있지만 탄핵 권한을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정심과 냉정심을 갖고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이 비상총회가 내일 밤 9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뭐 어떻게 또 하나의 탄핵안이 또 발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만약에 이제 중도 합류를 한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잘 아시지만 이적 단체인 인민노련 출신으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극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한 분이고, 이런 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는 사실상 거의 뭐 자명한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법이 이제 재판소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론 종결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뭐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좀 전에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밀어붙이시기로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좀 후폭풍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벼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리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은 31명입니다. 뭐 베스킨 라빈스하고 뭐 MOU를 맺은 거지 아니면 31명 이제 떠리원이 돼서 뭐 떠리원 뭐 골라먹는 맛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한 것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예, 최상목 대행 체제에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한 게 이번에 이제 9번째고요. 오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법안의 위헌성, 방통위법이요. 법안의 위헌성,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필요성을 내세웠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위헌성 때문에 그리고 방통위의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어서 거부한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특히 지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2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결정들이 중요한 결정들이 방송통신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방송사들이 사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사진 그리고 사장 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출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러 법원들에서 판결을 난 것은 2인 체제에서 이런 방문진 이사진이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 판단을 보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의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에서 사실 정부 임명 2명, 그리고 3명의 국회 임명인데 그 3명 중에서 뭐 여당 1명이고 야당 2명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을 때 2인 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도 추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 측 인사 2명만으로서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은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계속 쌓일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5명 중에서 2명만 가지고도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고쳐서 3명 이상이 있어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했던 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방통위법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2명으로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법원의 이제 판례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지금 이제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추천 안 합니까? 민주당이 왜 추천 안 합니까? 추천을 안 하고서 지금 현재 문제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3명으로 높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또 법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권력 분립의 어떤 원칙의 헌법상의 이제 원칙에 이제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을 해야 될 몫을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법을 지금 현재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어떤 목적도 굉장히 나쁘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은 이 2명으로 돼 있는데 3명으로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국회가 그 추천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또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근무한 지 이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 다시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2차 시도가 이런 어떤 법 개정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인 체제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인원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몫을 빨리 추천해서 추천하면 되죠.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또 과거로 돌아가면은 최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임명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국회 추천 인사가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5인 체제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사실 계속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준석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서 곧바로 이틀 동안 한 것이 안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는 무조건 의결해가지고 졸속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문진부터 해갖고 뭐 EBS, KBS, MBC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의 추천목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정치가 워낙에 여야가 이렇게 반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도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비상계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뭔가 추천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야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방통위원 한 명 공개 모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속도를 내면 우리 민주당도 이미 방통위원회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까지 시행을 했었거든요. 잠시 멈춤이 됐던 것들이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서 최대의 9번째 거부권 행사였고요. 방통위법 개정안 이야기하면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이 정당법 개정안 가지고는 여당이 조금 더 세게 비난을 했어요. 북한식 독재다 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그 지금 민당 그 의원들의 지금 이제 내구조가 정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정당법 개정안을 제가 볼 때 발의할 수 있는지 물론 정당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도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지금 내란 외환 관련된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이런 어떤 내용인데 그것을 그러면은 누구를 지금 이제 어떤 당을 지금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을 지금 이제 그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또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그런 것들 되면은 결국은 다음 대선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만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어떤 독재적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 결국은 박홍근 의원도 진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역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일당 독재다는구나 한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정당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형사법 이제 재판 시작하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른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됐을 때 해당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되겠죠. 지금의 위헌 이런 해산 소송에 대해서는 저 위에는 파면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겠네요. 파면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번에 헌재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해석으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내란 또는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위헌 정당으로서의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건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옹호한 해당 정당에 대해서도 위헌을 해서 해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위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받아보자. 이 얘기인 즉슨 사실은 국민의힘도 저는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뭔가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막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옹호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고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정당법에서 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거는 사실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정당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로 판단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좀 과도할 수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마치 뭔가 공산주의와 독재와 그리고 정말 뭐 내구적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비판할 내용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사실 이렇게 발생시키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의미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로서 야, 어떻게 우리 입을 못 다물고 계세요. 신 의원께서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당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파면이 됐을 경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 단독 어떤 후보로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인데, 어떻게 이런 어떤 발상을 하고 이런 어떤 정당법이 할 수가 있다고 이 옹호를 하는 건지 도저히 참 이해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오호히 하는 모습들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종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 박홍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게 본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또 순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신변 위협 제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받았다, 이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그 신변의 위협에 좀 제보가 좀 있어가지고요.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표님의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지금 당에서는 대표님의 경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변 위협 제보 이후에 그 당원 조문을 위해서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갔죠, 오늘. 예.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 예, 사실은 지금 광장에서의 매일매일 행보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 메시지 이후에 사실은 신변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경호가 사실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첫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1월 2일 날 그런 피습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리스크는 있고, 예전에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는 혐오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첨예한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꼭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당에서는 뭐 자작극 우려가 짙다 하면서 좀 비판하고 그랬죠. 예, 저도 뭐 그 정치인들의 어떤 신변은 사실은 뭐 지금 몇 차례 어떤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보는데, 근데 왜 이 시점이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지난 12월 달에 비상계엄 직후에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짤 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사살자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제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21대 하면은 사실은 좀 뭐 민감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루에도 뭐 수백 통 어떤 그 문자를 받다 보면은 협박 문자도 굉장히 많이 좀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대표라든지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어떤 협박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뭐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요란하게 이런 어떤 협박 문자, 또 뭐 러시아제 뭐 권총 이야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결국은 강성지휘청 어떤 결집을 좀 유도를 좀 하고, 또 막판에 어떻게 보면 탄핵 좀 인용을 하기 위한 어떤 여론 어떤 환기용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이런 이 제보들도 사실 이제 뭐 전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만큼 좀 갈등이 너무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 정치의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걸 자작극이라고 폄훼해버리는 거는 나경원 의원님도 그런 제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경호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1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경우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이렇게 너무 악마화하고 폄훼하고 정말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는 이런 정말 정치적인 이런 암투 속에서 너무 우리가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도 양쪽 다 똑같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말 선용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비춰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금은 비판과 비난과 이런 상대에 대한 독설 이런 것만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정치인들의 정말 직업은 정말 험한 직업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외부 일정을 안 잡다가 광화문도 안 나갔었죠. 광화문도 안 나고 그러다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원 조문을 위해서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5.18 묘역도 참배를 했고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책임을 못 물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이런 광주라는 지역 또 이런 메시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호남 민심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사실 5.18 그 광장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구구 지지자들의 그런 집회들도 있으면서 상당히 그 유가족들이나 민주화 그런 세대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그런 호남에 대한 민심을 얻고서는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확장성 있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차기에 그런 대선들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대권 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대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국민 대통령을 이루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한마음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한 대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얼굴은 좋으신데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고 그걸 이겨내야지. 내가 흔들리면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내가 흔들리면 불편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한 당의 그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1차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에 있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셨으니까 잔소리만 다. 아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종교계 어른들께도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겪으시면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큽니다. 정치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내 내공이 생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보시면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면서 또 자칫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걸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천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 9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이 9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적 자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 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책이 기묘하다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회생 신청 당일까지 급증했던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채권 발행을 놓고도 사기 판매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라다 돌아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금융당국이 과연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로 점포가 입점한 건물에 임대료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 임대료를 내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거래된 강남 3구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최대 4억까지 오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 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른 호가 탓에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 2억 이상 올랐죠. 큰 평수는 한 3, 4억 정도 오르고 거래 신고 올라가는 거 보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좀 관망해야 되겠다 여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 뛰었습니다. 신고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표로 볼 수 있는 6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의료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큰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국한된 일로 민감한 정보가 부주의하게 취급된 일이 있었다며 한국이 명단에 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셉 윤 대사 대리는 먼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사안은
지나치게 크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통제불능이 되어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조세균 대리는 오로지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건데 여기에 한국인이 작년에 2,000명 넘게 오다 보니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며 명단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명단 지정은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도했는데 이는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미 에너지부 연구소에서 생긴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당국자로부터 관련 대응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자리가 마련된 만큼 미치게 제시할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 학생들이 돌아올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른바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이런 조치에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학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충남대 역시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다른 대학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단체와 수요자 대표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193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고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확진된 이곳 농장은 지난 13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1차 농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들을 들린 사료 차량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다른 한우 농장 2곳도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두 곳 모두 구제역 1차 농장과 1.8km, 3차로 확진된 농장과는 불과 10m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 있죠. 바로 조금만 가면 거기서 먼저 걸려가지고 확산이 아주 많이 퍼져갖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좀 수업은 됐으면 하죠.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영암과 무안 등 전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모든 시군의 백신 접종을 오는 주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다 완료해가지고 어찌됐건 22일 안에는 접종 끝내려고 합니다. 접종을 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기다림이 시간이고 이 기다릴 때는 이제 농장 단위 소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세량제 인근에서 죽은 살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은 야생에서 주로 새를 잡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항원은 H5형인데 정부는 고병원성인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유류 감염이 확인되면서 인체 감염 우려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야생동물이나 소 등의 가축을 거쳐 사람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체 감염 70건이 보고됐고 지난 1월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서 인체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또 증증 사례도 발생하고 또 사망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니까 위험도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전체 인구의 25%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백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새벽 평택 당진항 부두 근처에서 선박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에 있는 터널에서 1톤짜리 트럭에 불이 나 한때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기름이 선박 안에서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른 새벽 시간 평택 당진항 부두 근처에서 급유선이 화물선에 기름을 넣던 중 바다에 유출된 겁니다. 해경과 해양환경공단은 함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는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해상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자마자 즉각 해경이 출동하면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일펜스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3시쯤엔 인천 북항터널을 지나던 1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양방향 교통이 모두 통제됐고 지자체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1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건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까지 들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이어 박 장관 탄핵 심판도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도 20여 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 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일대를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헌재 정문 앞 인도까지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바로 앞과 건너편 인도를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다수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데 수십 명이 같은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만큼 사실상 집회와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천막과 텐트까지 쳐두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생수와 식량까지 준비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서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시위대는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법원에 몰려왔고 격렬한 저항에 경찰 통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100%를 동원해 똑같은 불상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선고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한 경찰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대규모 합동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압복과 헬멧을 갖추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들자 진압복에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젠걸음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날아오는 물병도 방패로 쳐내는데 기동대는 어느새 방패로 벽을 만들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충돌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달려드는 상황을 가정해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저지하는 훈련과 헌법재판소 주변 골목길로 인파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은 길목을 막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대비해 다른 시도에서 상경한 부대도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인원 2만 명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과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오늘 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어느 때보다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러시아는 통화는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현지 시간 18일 통화할 것이라고 공개한 뒤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확인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won't get ahead of those negotiations, but I can say we are on the 10th yard line of peace, and we've never been closer to a peace deal than we are in this moment. And the president, as you know, is determined to get one done.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특정 자산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토와 발전소 등을 나누는 문제가 협상의 초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의제를 거론하며 평화 협상을 낙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Мы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делаем, никогда не опережаем события. Разгово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товится, но в нашем понимании, конечно же.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통화는 하지만 만날 예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돈바스 등 동부 점령지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복원하며 빠르게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삼아 유럽을 군사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습 재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확전을 예고하면서 지난 1월 발효된 휴전은 2달 만에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새벽, 가자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성광과 폭음이 잇따릅니다. 지난 1월 휴전 발효 이후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밤새 부상자를 실은 구급차 행렬이 이어지고 아이를 낳는 아버지는 대피소를 찾아 헤맵니다. 가자 전역에 대한 동시다발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이나 여성으로 남은 병원 7곳이 부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الاحتلال حتى خلال الهدنة لم يسمح بدخول المعدات الطبية والأجهزة والمستهلكات الطبية الضرورية جدا.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일 휴전 1단계가 종료된 이후 인질 석방을 위한 2단계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결렬 책임을 하마스로 돌리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인질 석방 때까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 등 확전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공습 직전에 이스라엘의 브리핑을 받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체계로 휴전은 2달 만에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하마스 내부부 수장인 아부 아파를 포함해 5명의 고위 인사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공습 직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휴전 협상을 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에선 전쟁 책임과 카타르 뇌물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확전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효가 좋다는 입소문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이 신문지 포장을 펼치자 해외에서 사온 감기약이 나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최근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252명, 3만 7천여 g이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4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2달 동안 적발된 것만 65건, 11,000g이 넘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셨다가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까지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수화물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감기약을 잘못 샀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이상 독점해온 운영사가 최근 시가 운영하는 곤돌라 사업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운영사는 재작년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땐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남산을 목표로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곤돌라 수익을 모두 남산 생태계에 재투자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삭도공업 측이 손해를 본다며 소송전을 시작해 공사는 벌써 반년 가까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삭도공업 측이 곤돌라 건설에 동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삭도공업은 케이블카 리모델링 허가를 촉구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시는 이 의견을 전제로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수십 년간 독점하고 있는 이 삭도공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때 반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라 하고 조건을 줬던 거죠.
명시가 됐죠.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문구를 작성해서 보내왔었어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60년 이상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초 사업 종료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혜를 받아낸 덕인데 곤돌라와 달리 케이블카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점유 비용으로는 수천만 원만 내 공공재산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275km 주행 전력을 충전하는데 15분이 걸리는 테슬라를 또 한 번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왕조 이름을 딴 비아디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이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세단형인 한 L과 SUV 탕 L. 가격은 옵션에 따라 5,400만 원부터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곧 가성비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자신감의 근거는 초고속 충전 기술입니다.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슈퍼 E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最终实现了充电速度和加油时间一样短，正式开启了油电同速的全时代。 비아디는 새로 출시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4,000곳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양산차에 처음 적용되는 1000kW 충전 전력에 배터리 수명 단축이나 폭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15분 충전에 275km를 주행한다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앞지른 기술력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비아디 주가는 6%나 뛴 반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식은 5% 가까이 고꾸라졌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4년 매출 실적에서 비아디의 처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자율주행 기능마저 비아디가 먼저 전 차종에 무료로 탑재하며 선수를 쳤습니다. 我们拥抱 DeepSeek 快速提升我们的车端和云端的 AI 能力。 2011년 비아디 차를 본 적 있느냐며 비웃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서력했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8일간의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9달 동안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던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새벽 1시 5분쯤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캡슐은 날씨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날 오후 6시쯤 미국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소속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시험 비행을 갔다가 스타라이너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SNS에 헌터 바이든은 오랫동안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아왔고 모든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해왔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터는 현재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며 인권 문제 때문에 남아공은 미국의 경제, 재정 지원 국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인 전형 오픈을 제패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금의 환영했습니다. 올림픽에 이어 세계 무대를 연이어 석권하며 2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용 오픈에서 거머쥔 값진 금메달입니다. 멘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또한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더
멋진 경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32강부터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대진에 근육 경련, 감기와도 사투를 벌였습니다.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또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79차례나 계속된 랠리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안세영은 자신이 결국 진정한 최강자임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마치 여왕의 즉위식 같았던 이유입니다. 라면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머니도 더 멋지게 하고 싶었고. 올해 치른 국제대회에서 20연승을 달리며 4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안세영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70%, 8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안세영은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닝보에서 열리는 아시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석권한 안세영이 이 대회까지 우승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고권위 대회인 전용 오픈에서 13년 만에 남자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건 서승재, 김원호 호도 귀국해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오랫동안 남자 복식 우승이 없었는데 13년 만에 우승에 의미가 더욱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 시즌의 최하위 후보는 바로 키움인데요. 시범 경기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갑자기 몰아친 봄 한파 때문에 한 경기만 치러진 시범 경기. 키움은 신인들의 활약을 앞세워 마지막 경기도 깔끔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정현우는 4회까지 2실점 1자책으로 3경기째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차례로 나온 투수 5명은 모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타선에서는 2회 김재현에 이어 5회 박주홍도 투아웃 이후 적시타를 쳐내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8회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뽑힌 여동욱이 결승포를 날렸습니다. 롯데 마무리 김원중의 속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범 경기 마지막 타석이니까 일단 저만의 과감하게 해보자고 타격 코치랑 이야기하고 했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우와 여동욱은 선발 호투와 홈런포로 지난 8일 개막전에 이어 2경기째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지만 키움은 신인과 신인급 선수들이 펄펄 날며 KT와 한화에 이어 기아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젠버그와 하영민, 정현우 등으로 짜인 선발과 외국인 타자 둘의 송성문과 이주영 등이 버틴 중심 타선은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성적에 김혜성과 조상훈까지 빠져나가 올해도 단연 꼴찌 후보로 꼽히는 키움. 하지만 차츰 대이변의 가능성이 물잇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박정은 감독이 이끄는 BNK가 구단 창당 후 첫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BNK는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우리은행을 55대 49로 제압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위 창원 LG에 반경기 차로 따라붙으며 4강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KCC와의 홈 경기에서 79대 77로 승리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대한항공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기분 좋은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한항공은 KB손해보험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6일부터 3전 2승제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맞대결 상대가 바로 KB손해보험입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현대건설이 정규 시즌 최종전인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1로 승리하며 2위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21승 15패로 정규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현대건설은 현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다시 부상 암초를 만났습니다. MLB.com은 지난 14일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정후가 허리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고,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이정후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후는 부상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초중고 리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절반만 교부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초중고 권역 리그와 저학년 리그 운영을 위한 보조금 18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문체부는 17개 시도 축구협회에 재교부되는 비용을 우선 배부했고, 축구협회가 리그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길로이가 PGA 투어 제5회 메이저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6년 만에 다시 우승했습니다. 맥길로이는 16번과 17번, 18번 홀에서 치러진 연장 승부에서 미국의 스펀을 물리치고 시즌 2승과 함께 우승 상금 450만 달러, 우리 돈 약 65억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맥길로이는 파5 16번 홀에서 먼저 버디를 잡고 스펀이 파3 17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깊어가는 봄과 달리 기온은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역시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더 차가워지겠고, 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는 높아지지만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 이어지던 눈비도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와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광주 9도, 대구 9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절기 춘분인 모레부터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